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좀 더 크게 신경계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 뭐 복잡하게 하면 뇌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학기 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원한다기보다는 신경계 전체에 대한 범주화를 시켜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해서 신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볼게요.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됩니다. 중추신경계를 제외하면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신경계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중추신경계는 뭐가 중추냐면은 우리 몸에서 중심, 뇌와 척수 이렇게 있죠. 뇌와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제가 거인의 힘으로 누군가의 머리를 잡아 뽑으면 척추까지 같이 딸려서 드르륵 뽑히겠죠. 쫙 뜯으면 드르륵 해갖고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뇌와 척수. 요게 이제 요거가 중추신경계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 혹은 감각기관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신경들 다 말초신경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다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이 둘은 구분 기준이 뭐냐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냐? 그럼 둘 중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 뭐 것 같아, 이름에서? 네, 자율.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일단 이거는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건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이는 거, 그렇죠? 둘 다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경이니까 요 체성신경계나 자율신경계 둘 다 운동신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뉴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봐봐. 내 팔을 지금 내 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내 맘대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얘의 움직임을 내가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내가 의도한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뇌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움직임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도 하고, 그죠? 그래서 체성신경은 감각신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은 감각신경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야?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여러분의 내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게 막 이렇게 보면은 막 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아니면 뭐 신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어때? 이자는 어때? 이자. 있는 게 느껴지긴 합니까? 그게 왜 안 느껴져? 왜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아? 감각이 없으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다시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신경계 맥락이죠.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에서 다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체성과 자율신경계는 다시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일단 뇌가 뭐 뇌를 보면 우리 뇌 이렇게 생겼는데 뇌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일단 대뇌. 대가 있으면 소가 있을 거고, 그렇죠? 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있죠. 대, 중, 소뇌. 세 개가 있고 뇌 부분을 크게 봤을 때 대뇌, 중뇌,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뇌와 중뇌 사이에 껴있죠. 사이 간자 써서 간뇌.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그래서 뇌를 크게 5가지 정도 구분으로 구조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 각각의 기능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이 자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뇌만 가지고도 뭐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퉁쳐가지고 크게 대충 뭐 하는지 보자 이거죠. 대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뇌 기능을 다 대뇌가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뇌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뇌가 하는 일이 뭐지? 생각, 사고, 기억. 그쵸? 사고, 기억, 판단, 추리, 그 다음에 뭐 분석, 종합, 뭐 감각, 감정, 이거 다 대뇌가 합니다. 이 대뇌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들을 이제 자세히 대학 가시면 배울 거고, 그런 부위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기억하고, 뭐 감정 느끼고 이런 거 잘 배우면 재밌는데, 지금 그걸 수업할 수는 없고, 그냥 대뇌가 그런 기능들을 한다. 그래서, 감각 기능도 대뇌가 담당합니다. 감각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에는 눈, 코, 입, 귀가 할 것 같은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의 자극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게 해주느냐면 뇌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보여서 보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뇌가 보는 형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뇌의 적절한 부위를 자극하면 눈 감고 있어도 보여요. 그리고 아무 냄새도 안 나도 뇌의 적절한 부위를 자극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뇌가 어딘가가 망가지면 감각기관이 멀쩡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 기능도 대뇌가 담당한다는 거 겸해서 알아두세요. 감각, 뭐 사고, 뭐 판단, 뭐 많이 있죠. 뭐 언어 이런 것들 다 대뇌가 합니다. 중뇌는 뭐냐? 중뇌는 눈에 관련된 것만 따로 뇌의 한 영역이 담당을 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코에 관련된 게 한 영역은 아니야. 근데 아예 뇌의 한 부위가 눈 전담합니다. 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이제 뭐 눈, 코, 귀 뭐 이렇게 있는데 외부 자극으로 환산하면 진동을 느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을 느끼거나, 온도 변화를 느끼거나,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떠있는 화학물질을 느끼거나, 음식에 녹아있는 액체성 화학물질을 느끼거나, 아니면 빛을 느끼는 거죠. 이 중에 가장 빠르게 외부의 어떤 위험 신호를 자극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이 뭐야? 속도 제일 빠른 게 빛이죠. 그러니까 빛을 실시간으로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각 자극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위를 따로 하나 뽑아가지고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동공반사 같은 거, 홍채 수축과 이완이 뭐냐면은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기서 오는 자외선 조금만 많이 들어오면 망막이 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멀고 싶으시면 한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태양을 한 20초 정도만 쳐다보시면 여러분이 소원하시던 눈이 머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의 망막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빛을 실시간 조절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면 위험하니까 항상 이걸 쪼여놓으면 안 되냐? 작게. 그럼 안 보이지.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빛의 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예 하나의 섹션을 나눠가지고 얘가 그것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쳤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영화에서 맨날 나오지. 저희 처음에 의사가 출동해서 하는 일이 뭐야? 일단 뭐 뺨을 때리든 어디를 쳐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깨워갖고 말을 시키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뭐 그 다음에 뭐 신분증 꺼내갖고 무슨 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화가 된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죠? 대화가 돼. 이름이 뭐예요? 네, 최양석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원주에서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대뇌가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뇌가 멀쩡하다는 얘기는 뇌의 가장 바깥쪽에 다 싸고 있는 게 대뇌예요. 이게 멀쩡하다는 얘기는 이 안이 멀쩡하다는 얘기죠. 이게 막 무림에서 나오는 고수들처럼 이렇게 치면은 겉은 멀쩡하고 속만 파괴되고 막 이런 뭐 무슨 내가중수법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멀쩡하다는 얘기는 이 라인이 멀쩡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막 꼬집어서 아파요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감각기관
으로 가는 뇌 부위도 멀쩡한가? 말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아파요. 그러면 감각이 멀쩡하구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깨워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의사들이 꽂고 있는 요 프래시를 켜갖고 눈을 깐 다음에 프래시의 불빛을 비춰보죠. 뭘 보는 겁니까? 이 눈꺼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빛이 차단돼서 동공이 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깐 다음에 거기다 프래시를 딱 비치면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이 확 작아질 거야. 그게 작아지면 얘는 살아있는 거지. 안 작아지면 어떻게 돼? 이거 나간 거죠? 이게 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보면 우리 두개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뇌가 거의 한 중간에 있잖아. 이게 나갔다는 얘기는 이 주변이 다 아작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공만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생명에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선 절체절명하게 딱 보는 거야. 일단 이게 살아있어야 돼. 이게 가면 그냥 거의 초응급이 되는 겁니다. 딱 했는데 그냥 동공이 풀린 상태로 커진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어. 그럼 이제 초응급 상태, 조만간 죽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나갔으면 이 주변이 뭐 다 작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손에는 뭐를 하는 곳이냐면은 몸의 균형과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손해입니다. 우리 몸의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손해가 망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냐면은 밤에 길거리에서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손해가 좀 나가면 그렇게 돼. 술 먹고 알코올의 손해가 기능이 좀 마비가 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몸이 이렇게만 기울면 내 눈 감고 있어도 이렇게 기울면 내 몸이 기울었구나를 알죠. 근데 여러 가지 몸에서 오는 자극을 손해가 정리를 해서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네, 오른쪽으로 기울었네 이런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술 먹고 이게 나가면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뇌로 들어온 정보가 없는 거야. 들어와도 정보가 처리가 못하니까 그러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은 내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내 몸에서 오는 정보를 손해가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신호가 오지 않아. 그럼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상황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땅이 올라오고 전봇대가 다가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책상이 자꾸 싸우자고 덤비고 이런 상황이 그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막 책상이 막 줌 됐다가 아웃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책상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멀쩡한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확인법이 하나 있습니다. 해보죠,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손해 멀쩡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청소년기에 손해가 멀쩡하면은 1분 정도는 버텨줘야 됩니다. 1분 정도는. 뭐 하는 거냐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 시각 정보 때문에 몸의 휘어짐을 대뇌가 인지해서 손해가 아니고 대뇌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한 다리를 들고 1분을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의 손해가 굉장히 괜찮은 거야. 자, 잠시만요. 초식이 없으니까. 자, 1번. 자, 준비. 자, 눈 감고 다리가 땅에 닿으면 조용히 앉으세요. 알았죠? 자, 시작. 1초. 이게 어려워요. 손해가 멀쩡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이 때 1분 정도는 너끈히 버텨줘야. 이제 슬슬 비틀거리는 사람들 태어나기 시작하죠. 조용히 앉으세요. 쪽팔리라고 땅에 닿았는데 다시 드는 척하면 안 됩니다. 꽤 버티는데 30초 지났습니다. 이게 30초란. 야, 한 반 정도 남나? 1분을 못 버티네. 와. 네, 여기까지 1분.
와, 한 반절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이거 뭐 이렇게 손해가, 네네. 근데 이게 간단한데, 이게 좀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몸 잘 쓰는 사람들은 요거 한 2분, 3분까지도 뭐,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손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거 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해보시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짧을 거고, 근데 부모님들이 더 괴단 얘기는 부모님들이 더 파이팅 넘치게 운동 많이 하시고, 손해가 이제 활성화됐다는 얘기겠죠? 아니면은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버티는 시간이 있는데, 술 먹고 오시면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게 확 떨어져요. 아, 이러면 손해가 이렇게 되는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내는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대내고 여기 중내고 지금 여기 뒤에 손해가 있고요. 간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있죠. 요 띠 같은 거 요거는 뇌 부위가 아니고요. 이거는 뇌량이라고 부르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신경 다리 같은 겁니다. 랜선이죠, 랜선. 랜선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일컬어서 간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혈압, 그 다음에 뭐 삼투압, 그리고 뭐 피에 있는 포도당의 양, 이런 것들, 체온,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간내입니다. 간내가 명령 내려서 몸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에 우리 시상 주변을 흘러다니는 피를 검사해서 이게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센서가 다 시상에 있어요. 그래서 시상이 뭔가 이상을 감지하면 시상하부한테 연락을 하고, 그럼 시상하부가 몸 전체한테 연락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차대한 기관이죠. 중차대한 기관. 그러니까 체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상이 파악하는 거야. 몸 전체에 있는 체온을 다 재는 게 아니고 시상 주변에 흘러다니는 피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찬 거를 팍 먹었어. 그럼 요 주변의 혈관이 다 차가워질 거 아닙니까? 이 차가운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올라올 거 아니야? 오면 어떻게 돼? 오면 시상이 몸이 많이 춥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닭살이 돋고, 차가운 거 한꺼번에 확 먹으면 닭살이 돋고, 또 하나는 추울 때는 우리 몸 표면에 있는 모든 혈관을 잠궈요. 왜냐면 피를 표면으로 보내면 열을 뺏기기 때문에 이거 다 잠궈. 그러니까 차가운 거 막 먹으면 입술 펄해지고 이런 데가 하얘지죠. 그러니까 혈관을 잠그면서 어디도 잠그냐면 이 머리 주변에 있는 피부 표면의 혈관도 잠궈요. 그러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잠궈지면서 이 안에, 이 내부에 있는 혈압이 올라가겠지. 혈관이 잠기니까 특수한 몇몇 혈관으로 피가 몰릴 거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 거 팍 먹으면 이게 머리를 콱 쪼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이 거기서 오는 거죠. 한꺼번에 피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콘 같은 거 먹으면 좀 덜한데 쭈쭈바 같은 거, 그 얼음 덩어리들 막 씹어 삼키면 순식간에 그렇게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그게 다음에 그런 고통이 오면 피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구나. 그럴 때 재빠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을 먹어도 좋고 아니면 머리에 뭘 써도 됐습니다.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거나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은 머리 아픈 거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 더워서 먹었는데 그걸 쓰고 먹는다. 이건 좀 신선한 시도죠. 그 다음에 연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연수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이러한 자율운동의 조절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뛸 거냐 말 거냐는 동방결절에 결정하지만 심장을 빨리 뛸 거냐 천천히 뛸 거냐, 호흡을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그죠? 소화운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다 연수가 요 조그만 부분에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 재채기, 하품 이런 것들 다 연수가 담당합니다. 중요한 부위죠. 연수는 반사의 중추죠. 반사 중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거 이제 뭐 머리를 다쳐서 대뇌만 나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대뇌가 다치면.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식물처럼 가만히 누워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나 아니면 뭐 움직이지 못해서 사고를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면 우리는 사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대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근데 다른 뇌 부위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뭐 소화를 한다거나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넣어주면 당연히 기도 막혀서 위험하겠지만 혈관으로 넣어주거나 산소호흡기를 떼도 이런 부분들이 멀쩡하면 운동하는 데는 호흡 운동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이 아니고 오래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부위가 나가면 항상성 조절도 안 돼, 호흡 운동도 안 돼, 심장 박동도 제대로 못해, 조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부위가 다 나가면 이걸 이제 뇌사라고 불러요. 뇌사. 대뇌뿐만 아니고 이런 부위가 다 나가면 뇌사가 되고 뇌사 판정을 받으면 2주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산소호흡기 껴도 호흡이 안 돼요. 왜냐면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점점 호흡이 약해지다가 천천히 이제 폐가 움직여야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멈춰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게 뇌사입니다. 뇌사랑 식물인간은 달라요. 식물인간은 엄격하게 보면은 운동 능력만 망가져도 식물인간이야. 예를 들어 눈꺼풀 움직이는 거, 손, 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이제 망가지면 식물인간인데 감각은 살아있을 수도 있죠. 가끔 영화에서 나오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깨어나는 게 감각은 살아있는데 운동 기능만 마비된 사람한테 옆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다 듣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운동 능력이 복원되면 딱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영화처럼. 잘 없죠. 잘 없지만 그럴 수 있다. 좀 다르다 근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척수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연수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여기가 볼록해서 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 근데 막상 보면 여기까지는 두개골로 싸져 있고 요 밑은 두개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 있으면 뇌, 두개골 밖에 있으면 척수 이렇게 되는 거죠. 척수하고 척추는 다르죠. 척추는 뼈를 얘기하는 거고 척수는 그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척수는 뭐를 하는 거냐면 반사작용, 요거 목 밑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손 먼저 떼는 거라든가 무릎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것들을 다 척수가 담당을 합니다. 보면 뇌하고 척수는 뭐 하는 기능도 다르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색깔이 달라요. 여기 뇌가 있고 척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뉴런들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신경세포체잖아요. 이게 축삭이고. 근데 축삭에 비해서 신경세포체는 핵도 있고 세포 소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색깔이 진하겠죠. 그러니까 뇌의 겉에 부분, 겉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겉을 한문으로 피라고 부르죠. 피, 껍데기. 그래서 겉질을 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부분의 색깔이 좀 진한 회백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뇌의 경우 속질 혹은 한문으로는 깊은 숫자 써서 수질이라고 부르는데 수질은 이거보다 밝은 백색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척수는 반대죠. 척수는 안쪽에 뭐가 있어? 신경세포체가 있어. 그러니까 척수는 겉질이 백질이고 속질이 회백질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헷갈리지? 세상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죠? 언제나 객관식에서 최고로 남는 건 맨날 2개. 그지? 3개가 남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게 헷갈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신경세포체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하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실제로 잘라보면, 뇌를 잘라보면 색깔이 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 좀 진한 색이 있고, 여기 좀 허옇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신경의 구성을 보면은, 오감에서 오는 모든 감각신경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등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등 뒤쪽으로 들어가서 뇌로 올라가요. 그래서, 후근이
감각기관에서 오는 모든 신경다발들이 다 후근을 통해서 뇌로 올라갑니다. 등 뒤로. 운동신경들은 다 어디로 나오냐면은 배 쪽으로 나옵니다. 이 둘이 달라. 그래서 신경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구심성 뉴런들은 등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원심성 뉴런들은 배 쪽으로 나와.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가다가 꼬일까봐 꼬이면 좀 이상해지죠. 뇌로 가기 전에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등 쪽을 치면은 못 느낄 가능성이 좀 있고 배 쪽을 치면은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세게 치면 죽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열이 신경다발들의 배열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고를 수가 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이게 이런 걸 할 때 그냥 머리로 하지 말고 여기 기억해. 등으로 들어와서 배로 나온다. 이렇게 몸을 자꾸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지만 이게 그냥 보는 것보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만 외우는 거죠. 등으로 들어간다. 등으로 들어가. 요것만. 그럼 뭐 나머지는 반대니까. 편한 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그 척수반사의 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나오잖아. 의사들이 여기를 때리면 어딜 때리는 거냐면 요 무릎 튀어나온 걸 때리면 그냥 여기 멍이 들겠지. 여기가 아니고 튀어나온 뼈 밑에 여기 인대가 있어요. 여기를 요거로 딱 치면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리를 피지 않으면 인대가 끊어지겠지. 위험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펴서 인대를 늘려놔야지. 그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가 늘어나면 이게 감각뉴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뇌까지 가서 판단 내려서 내려오면 이미 끊어졌을까봐 가서 뇌로 가기 전에 여기서 시냅스 맺고 바로 요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빠르게 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나중에 합니다. 여기에 시냅스가 이렇게 맺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뉴런도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겨울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딱 건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팍 뗄 때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씨, 뭐야? 아이씨, 뭐 이런 거. 이런 경험 있죠?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뗀 건 척수가 뗀 거야. 그 다음에 일부의 자극이 뇌로 올라간 거야. 판단을 내렸는데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식적인 작용으로 건드려 보는 거죠. 에이씨, 이런 거는 이제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아주 조금의 시간 차이지만 그 조금의 시간 동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컵을 잡았는데 뇌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0.1초 동안 손이 익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떼는 게 인건비 안 나오지만 훨씬 더 좋겠죠. 뗐는데 찬 거일 수도 있지만 뜨거운 거일 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떼는 거죠. 이런 거 말고도 뭐 가다가 좀 날카로운 거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뾰족한 거 밟으면 팔 그냥 떼버리죠. 가다가. 근데 막상 보면 뭉툭한 돌멩이고 뭐 이런 거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이 다 척수에서 먼저 반응해줘서 그렇습니다. 이 라인들. 척수가 망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거 왜 해? 교통사고 나면 이거 왜 해? 다리 딱 쳤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그러면 이 라인 중에 어디가 끊어진 거죠. 이거 확인하는 거야. 교통사고 났는데 저기 딱 쳤더니 다리가 움직여. 그러면 이 라인이 다 살아있다는 거죠. 라인 확인하려고 이런 거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얘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아이인데 구조적으로도 좀 달라. 체성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뉴런 하나 타고 작용기관까지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은 끊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가 길고요.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경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교감신경은 절전 뉴런이 짧고 절은 뉴런이 길고 부교감은 절전 뉴런이 길고 절은 뉴런이 짧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아세틸콜린이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면은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과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근데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또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게 앞이 짧냐 기냐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으로 보면 교감신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척수의 가운데서 나와요. 가운데서 나오고 앞이 짧기 때문에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을 맺어. 근데 부교감신경은 뇌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척수 끝부분에서 나오고 거의 작용기까지 길게 간 다음에 작용기 근처에서 시냅스를 맺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게 제일 좋아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쉬워. 자, 봐. 자, 교감 딱 밑줄을 긋습니다. 교감 이렇게 딱. 부교감 세 글자니까 기네. 전체 길이가 똑같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딱 오잖아?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 이 부교감은 교감 선생님이 아닌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감이 여기 중요한 위치 메인에 있고, 예, 교감이 안 됐으니까 어디 짜져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늦둥이를 낳았어, 교감 선생님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이게 첫 글자가 알아서 같이 아하면 안 되고, 이게 들을 하면은 아드레날린 이렇게 나오죠, 바로. 딱. 교감 선생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교감도 못 됐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렇게. 허접하죠? 깜짝 놀랍니다. 이거 졸업해도 계속 생각나. 예,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만들면 꽤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언제 활성화되냐면은 도망, 회피, 싸움, 이때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언제 유용했을 거냐면은 늑대랑 맞짱 뜰 때, 호랑이가 나 쫓아올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창 들고 외부의 부족이 쫓아왔을 때, 이럴 때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거나 튀거나 둘 중에 하나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봐. 여러분으로 환산하면은 싸우기 직전이 되겠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말싸움하다가 의자를 나한테 던졌어, 친구가. 그리고 주먹 쥐고 나한테 와.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욕을 하다가 머리끄댕이를 잡는 그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에 활성화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여러분이 상상해보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 딱 보면은 막 말싸움을 하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죠. 일단 의자가 나한테 날라오면 심장이 빨리 뛰죠. 심장 막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애들 싸울 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말싸움을 막 하는데 점점 흥분하면 할수록 숨이 가빠지죠. 막 이렇게 하면서 숨이 가빠져. 이게 뭐냐면은 호흡이 빨라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조만간 싸우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도망가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려면 산소와 양분을 충분하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근육에. 그러려니까 심장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싸울 때 입 바싹바싹 마르는 거 알죠? 침 나올 때가 아니지 지금. 지금 녹말분해, 밥알분해할 때가 아니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고 소화할 때가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소화기관 다 잠깁니다. 이 피를, 우리 몸에 한정되어 있는 피를 다 어디로 돌리냐면 근육으로 다 돌려요.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방광이 이완됩니다. 이게 방광이 커져요. 그래서 오줌을 참을 수 있어. 싸우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본 적 있어? 막 잠깐만. 잠깐 기다려. 딱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올게. 없죠? 이게 방광이 이완돼서. 아니면 막 늑대가 쫓아갖고 도망가는데 늑대야 잠깐만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오줌을 싸면서 달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방광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하나만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쫙 이렇게.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근육 쪽으로 피를 보내면서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어. 심장도 빨리 뛰고.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 해제가 되면 이 반응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와 전혀 반대가 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기능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영양분들을 소화시키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반대의 작용을 가지고 몸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것, 이걸 뭐라 부릅니까? 기량작용. 그래서 얘네 둘은 기량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